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가 당내에 뿌린 돈 가운데 적어도 6,650만 원은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고 중대한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다는 송 전 대표 주장도 힘을 받긴 어려워졌습니다.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이로써 검찰은 야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돈봉투 수사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예고한 대로 수수자로 의심해온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이 최우선 소환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두 의원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달라고 해 뺏겼다고 언급한 이들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재작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도 이미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실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을 교차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넉 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직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현역 의원 줄소환이 공천 작업과 맞물려 현실화할 경우 검찰 수사가 총선 판도를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동안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윤관석 의원의 결심 공판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유례 없는 거액이 살포됐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윤 의원을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를 기획한 주도자로 지목했습니다.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돈을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돈을 주자며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를 위해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윤 의원은 100만 원짜리가 든 돈봉투 20개를 받아 전달을 논의했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기소 넉 달 만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수수한 금품이 6천만 원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범행을 통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두는 등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도 지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의원은 당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 생각해 경각심을 잃었다면서도 직책을 얻으려 범행한 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책임을 미룬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의 1심 선고를 다음 달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 배포하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은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비대위원장 추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 추대 찬성 측은 당 위기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면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최선의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 장관 대세론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이란 점을 들어 야당과 맞서며 당무를 총괄하는 비대위원장보다는 추후 선대위원장 등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한다며 윤석열 아바타를 데려다가 직할 통치를 받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대통령과의 수직 관계를 청산하라고 명령하는데 도리어 국민의힘을 대통령실에 흡수 합병하려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아바타를 내세워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권 심판 의지만 더욱 드높일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삼총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중심으로 큰 물줄기를 만들어달라며 큰 폭의 행보를 강조했는데 이 대표도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시사회장에서 만난 두 사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제쳐오신 민주주의의 길,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님과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굉장히 못하겠고 그동안 이 대표님 고생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또큰 폭의 행보를 해주셔서 그런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이런 역사를 그걸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성인 자녀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4년간 1억 원을 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녀는 군 장교 복무를 하면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탈루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20대 아들인 A씨.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번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21년도 12월 인간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확인된 지출만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입보다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더 쓴 겁니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기간과 군생활 중 부족한 부분을 생활비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또 올해 5월엔 생활비와 별개로 5천만 원을 정식 증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억 원을 자녀에게 준 셈인데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군 장교로 갔다는 얘기는 정식적인 월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자력 능력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원칙적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 후보자 자녀는 지난 2014년부터 저축보험 상품에 투자해 4,700만 원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어머님 용돈을 받아서 자기 계좌에서 매월 그렇게 계좌 이체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고액 강연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송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면 해당 기간 송 후보자는 300만 원 이상의 고액 강연 영수증이 모두 8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한국농어촌공사 명의 영수증에서도 강연료 명목으로 699만 원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난 5년 동안 매해 강연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더하면 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최 후보자를 상대로 고물가와 부동산 PF 부실 위험, 경제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위기 대처 방안과 직전 대통령 경제수석으로서 정책 성과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대기업의 출연을 압박했다는 의혹, 그리고 2017년 기재부 퇴직 이후 6년 만에 22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 증식된 이유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서로 훼손돼 복구 중인 경복궁 담벼락에 하루 만에 또 다른 낙서를 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10시 20분쯤 영문과 한글이 섞인 문구를 붉은색 스프레이로 분사해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새벽 최초 낙서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용의자는 남녀 각 1명으로 추정하고 쫓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잇따라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나 6시간 동안 일대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25톤짜리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파편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대교에서 승용차 한 대와 트레일러 2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젯밤 9시 40분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과 잔해를 치우느라 6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견인 작업하기 위해서 그 트레일러 뭐 이런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축이 다 내려앉아갖고 견인 작업하는데 저희가 차로가 2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방 안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 추산 1,6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아리에선 1층짜리 건물에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가 모두 타 소방 추산 6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북경찰청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통한 혐의로 30대 태국인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넉 달 동안 국제우편으로 야바라고 불리는 마약을 시가 41억 원어치 8만 2천 정을 밀반입해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한 뒤 그 속에 마약을 숨겨 재포장해 밀수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태국인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1심 재판부가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 아니라 의사의 책임을 져버리고 직업 윤리를 훼손한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 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불광동 145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주기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기둥은 변형을 막기 위해 띠철근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지하 1층 주기둥을 철근 탐지 GPR 장비로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GPR은 기둥을 파괴하지 않고 60cm 안까지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인데 띠철근이 설치된 지점은 볼록하게 표시됩니다. 띠철근이 설치돼야 할 지점은 동그라미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선으로 표시해 봤더니 이 주기둥은 띠철근 중 절반이 누락됐습니다. 다른 주기둥에도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띠철근, 후프라고 불리는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이 모두 12개인데요. 이 중에 몇 개가 빠졌나 직접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12개 중에 6개, 50%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5cm 간격으로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할 띠철근이 30cm 간격으로 절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체 318개의 기둥 가운데 시행사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것이 7개입니다. 균열이 먼저 발생할 수 있고요. 내력차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 같은 나중에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품질과 안전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감리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안전 검사를 해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작업자들의 실수라고 사과하며 안전을 담보할 보강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저희에게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상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면 재시공을 요청을 드렸었고. 정부는 최근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또 터져나온 만큼 이제는 대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가 13년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부동산 R114는 올해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가 23만 1,549가구로 지난 2010년 17만 가구가 공급된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급 물량은 7만 4,7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악화하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분양가가 상승하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룬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고금리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늘면서 올해 들어 부실 징후 기업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모두 231곳으로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징후 기업 수는 2019년 210곳에서 2년 동안 160곳 안팎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85곳으로 늘어난 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곳, 중소기업이 222곳으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상승하면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지역별로는 위도상 남쪽에 있거나 도시와 산업화 비중이 큰 지역에서 피해가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지속가능 성장연구팀 이지원 과장은 국내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의 장기 성장 관점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적응 금융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1면을 먼저 볼 텐데요. 장관 19명 중 10명이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이미 교체가 됐거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도 최소 26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나거나 떠날 예정이라고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도 같이 보시죠. 총선에 출마하거나 예정인 인물들 얼굴이 쭉 나와 있는데 왼쪽이 현 정부에 해당하는 명단이고요. 오른쪽이 전 정부 시절 21대 총선에 출마한 명단입니다. 당시에도 18개 부처장관 중 7명, 또 청와대 참모 47명의 사퇴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권을 막론하고 선거철마다 주요 공직자들이 사퇴하면서 비판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요직이 개인의 몸값을 올리는 자리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때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인데요. 전문가들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당겨서 보다 신중하게 출마 고민을 하게 해야 한다거나 6개월 이하의 경력은 선거 때 이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선을 치르는 우리나라처럼 내년에는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전국 단위 주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선거들에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AI 운동원에 대한 내용이 한겨레에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미 연방 하원 의원 당내 경선에서는 인공지능 전화를 활용해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공약 내용을 알려주는 홍보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선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유권자와 만나는 게 어려웠던 정치 신인 등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는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위험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요 IT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치 광고 등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 지역별로는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금지하는 등 입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규제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중에서 28.7%가 이른바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7년 전인 2015년만 하더라도 18%에 그쳤던 딩크족의 비중은 이렇게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장 흔한 신혼부부 유형이 됐습니다. 딩크족에 이어서 비중이 큰 유형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 그 다음은 외벌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 또 외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신혼부부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신문도 함께 보시죠.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화장실 등 시설 공사비를 대고 남녀공학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과거에 비해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남녀를 구분해 교육할 필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질 거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한국일보 1면입니다. 경찰이 어제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한 올해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미 작년 한 해 검거 인원을 초과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10대 사범의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5배 증가하면서 기사에서는 이를 폭증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투약에만 그치지 않고 밀반입이나 판매 등 유통 전반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10대 마약 사범 증가에 대해서 SNS나 다크웹에 익숙해서 접근성이 크고 또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건 광고에 현혹돼서 마약 범죄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나아가 마약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단순 투약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공급선을 끊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어제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대응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앞서 어제 오전 8시 45분쯤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인근에서 고도 6,000km까지 고각 발사가 돼서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안착을 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내리면 진화된 위협적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어제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연이틀 도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였던 그제의 연관성에 대해선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 정부는 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밀착을 과시한 중국에 대해선 도발을 부추길 게 아니라 북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상 각도로 쏘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웃 국가에 위협이 되고 지역 안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s December 17th and 18th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y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undermine regional security.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가 북한의 위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여론에도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든 중국에 대해서도 일갈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6개월 동안 중국 측에 당부한 건 북한 도발을 자제시키는 역할이었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there is a constructive role that China could play to try to constrai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we would welcome playing that role. 미군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함정을 미리 움직이고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며 북한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안보리가 소집된 만큼 또다시 회의는 열리겠지만 중국의 노골적인 편들기를 볼 때 이번에도 결론 도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먼저 실손 의료보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네. 이 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그 실손보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료 보시면 영수증을 딱 받으시면 그 안에 급여랑 비급여 항목이 있고요. 그 급여 안에는 본인 부담금이랑 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뭐냐? 그러면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고 비급여 중에서 보장 한도 안에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돈 나머지를 이제 보장해주는 게 이제 실손보험이라서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이 실손보험금이 이제 계속 보험료율이 계속 인상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한 14.2%, 2023년에는 8.9%, 그리고 내년에는 1.5% 인상이 되는 거니까 이전의 두 해에 비해서 인상분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고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것 중에 이제 일부는 최근에 그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이 굉장히 큰 화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금융권에서 이 고통을 좀 나눠 가지자라는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근데 실손보험이 세대가 1, 2, 3, 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장 오래된 거고 4세대가 이제 2021년부터 나온 건데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좀 4% 정도 내려갈 거라고 평균 보이고요. 2세대는 1% 올라가고 3세대는 18% 올라가고 4세대는 동결되는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2세대랑 3세대 보험료가 내년도에도 오르잖아요. 결국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 저도 지금 이 3세대 보험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게 본인 부담금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0% 평균적으로, 2세대는 10%, 3세대는 20%, 반면에 4세대는 30% 이렇게 점점 세대가 뒤로 올수록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럼 본인 부담금이 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으신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상에서 보면 좀 의료 이용 과잉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시는 게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의사분들이 권유를 하거나 이러면 꼭 필요한지 아닌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보상됩니다 이러면 이제 다 의료 과잉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의료 과잉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저희가 뭐 도수 치료나 뭐 체외 충격파 이렇게 몸 좀 불편하셔서 뻐근하셔서 가셨을 때 많이 이제 권유하시는 항목들,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 과잉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게 되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딱 정말 알맞게 진료를 받으시는 이런 분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필라델피아에 계신 친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가장 자동차 보험 가입률이 낮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 자동차 보험이 비싸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한다, 일부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혹은 가입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요거를 주기별로 좀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를. 그러면 너무 적자가 심해지면 요 부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럼 결국 이제 많이 쓰시는 분, 제가 아까 들었던 예에서 보험을 가입 안 하시는 뭐 필라델피아 운전자 분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계시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비급여 항목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부에서 네. 최근에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비급여 보고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하고 9월,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 매년 3월에 진료 항목을 다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실은 지금 비급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걸 일종의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는 얼마 하는 게 다른 병원 가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함으로써 사실은 소비자들이 좀 알 권리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을 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게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료기관이 이 진료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좀 과잉 진료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캐나다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간에 실손보험의 이제 손실률 같은 것들이 보통 일어나는 게 조금 의료 이용의 과잉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면 이 과잉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로 정보를 조금 더 공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좀 갈아타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좀 이득이 있을까요? 그게 어떤 유형의 소비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조금 의료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3세대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보험료율을 낮추는 대신 나는 꼭 필수적인 것만 이용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 4세대를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때는 혁신 성장의 좀 상징이었잖아요, 카카오가. 요즘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뭐 사회적 지탄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에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저희가 여기에서도 얘기했던 이슈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내부의 기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준법 윤리경영 감시 외부 기구를 두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김소영 전 대법관을 포함한 7인 그래서 IT 업계를 잘 알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높으신 외부 인사를 기용해서 지금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로부터 앞으로 경영 좀 혁신 드라이브를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 회의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도대체 카카오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부 계열사들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요.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데 논란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SM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거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정 의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택시 업계로 가면 택시 호출에 대해서 이거 독과점을 하면서 조금 비용을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화물들을 이제 밴을 부르는 화물을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화물 트럭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거 기존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어떤 기술 같은 거 탈취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카카오가 먹통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가 조금 안 좋은 구설수에 많이 휘말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사실 그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백인의 경영자라는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경영자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어떤 업종이 생기면 그 부분에 진출을 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경영자가 뭐 100명이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전통적으로 성장 방식은 어떤 것이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를 만들거나 계열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카카오는 좀 네이버랑은 좀 다르게 조금 더 외부의 차입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의 차입을 받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좀 수익이 나야 되고 단기간에 수익이 나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 첫째로는 좀 그것이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하건 뭐하건 일단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는 강력하게 진출을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리하게 상장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 수익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카카오가 SK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계열사가 많은 회사가 돼버린 결국은 이제 계열사가 많다는 게 좋다는 것도 있고 안 좋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건 굉장히 강력한 추진 동기가 되지만 사업이 통제가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좀 이거는 우리가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업을 하다가도 사실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부 통제가 이렇게 뭐 백인의 경영인 같은 시스템이 돼버리다 보면 내부 통제가 아무래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좀 문어발식 경영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 준법 윤리경영 감시기구가 출범이 되면서 이 정책을 좀 바꾼다면 짚어주셨던 뭐 문어발식 경영이나 주가 시세를 조작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조직 내에 내부의 어떤 개혁기구를 두는 것과 외부의 개혁기구를 두는 건 아마 차이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내부는 아무래도 내부를 좀 더 잘 아실 테지만 개혁의 동인 자체가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면 아무래도 개혁의 동인은 좀 더 강할 수 있지만 내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개혁기구를 두는 것보다 외부의 개혁기구를 두는 것은 결국은 더 강한 회사의 개혁의 의지라고 볼 때 결국은 카카오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이슈들을 통감하고 이런 것들을 개혁의 의지를 통해서 조금 탈바꿈하려고 하는, 탈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면 앞으로 저희가 카카오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가는지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보기에는 신호로서, 강력한 개혁 의지의 신호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준신위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섣부른 예단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교수님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 굳이 외부의 개혁기구를 둘 필요가 뭐가 있어. 내부에서부터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사회에서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개혁을 하면 되지. 결국은 소나기가 오니까 조금 비피하려는 신용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카카오에서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나기가 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의 강도와 방향도 굉장히 선명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뭐 뉴욕 증시 계속해서 연준의 이 통화 정책 변화 이 부분이 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간밤 동안 이 해외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준이 어쨌든 간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고 꽤 많이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 물론 근데 여기에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파월 의장 지난주에 FOMC 발언 이후에 다른 연준 의사들이 나와서 지금 그 발언을 약간 진화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둘기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좀 커질 가능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 직장 동료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 고성이 오가다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급기야 서랍 안에서 빨간색 커터칼을 꺼내든 남성. 상대방 멱살을 잡은 채 위협합니다. 지난 1월 강원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업무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저의 멱살을 잡고 칼을 이제 꼽은 상황에서 저의 어떻게 보면 배 향한 부분을 해서 들이댔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위협감을 느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일로 흉기를 꺼내든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8일 법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의 대응. 병원은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1개월의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 달 후 복직한 두 사람. 근무조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병원 측이 합의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사건 후 1년이 지나는 내년부터는 근무조 분리 조치도 더는 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통보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도는 최대한 일단은 분리 조치를 시켜주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근무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걸 묵시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은 임용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파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무조를 분리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겹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뿐이었고 가해자 B씨가 내년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 A씨와 함께 근무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흉기 위협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며 근무하는 피해자. 병원의 소극적인 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한 의사협회가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도심 집회에 나서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지만 내부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강경 투쟁은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생들이 의사 가운을 벗으며 힘을 보태고 의사들의 삭발식도 진행됐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은 엄동설암보다 매서웠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쳤다고는 하지만 걸기대회에 참석한 인원도 1000여 명 정도에 그쳐 의사단체 내부 호응도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의협은 일단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설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하지만 내부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의협은 일주일 동안 진행한 총파업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전 파업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강경 목소리도 점차 힘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의협이 당분간 투쟁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에 주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만 고수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의대 정원도 일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안들을 내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3년 전 의료계 파업에 중추 역할을 했던 전공의 단체는 이달 말 총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단 휴진에 나섰던 젊은 의사들도 3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여론을 고려하면 그때만큼 강경한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혁신적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개발하는 필수 의료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대병원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지역의 우수한 중소병원을 키우고 필수 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 단위로 성과를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관광 마이스 통합 플랫폼이 출범했습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합쳐져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난 건데요. 네, 관광객 유치와 전시, 컨벤션 등의 업무가 통합돼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광주 관광 설명회는 현지 여행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시도 파격적인 의전과 예우로 광주광역시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든 의전이라든가 정말 그 모든 프로그램의 주도 면밀한 일정이라든가 그 면에서 정말 자매 우호 도시라는 그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합쳐진 광주관광공사가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광주관광공사! 광주 관광의 구조와 방문객 지원 수용 태세 등을 대폭 혁신해 초광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조 혁신, 관광 혁신, 경영 혁신이라는 세 가지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광주, 변화된 광주 관광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서 나아가 기업 회의와 포상 관광, 국제 회의, 전시회 등 이른바 마이스 산업을 함께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겁니다.
뾰족한 송곳이 되어서 어디든지 나갈 길을 뚫는 그런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그런 점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공사는 그런 점에서 3천만 이용 인구를 2026년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광주관광공사 설립과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도 없는 복합 쇼핑몰 유치를 추진하며 옛 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급 호텔이 들어오면 관광객 유치에 더 많은 호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미 무등산, 5.18 역사관광, 남도 한정식 등 관광 콘텐츠는 어느 지역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관광공사가 기존의 점을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광폭 사업으로 흥과 열정이 넘치는 관광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데 한몫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각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자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의 주제에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자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8.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 영상 2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면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경기와 강원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파경보가 내려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4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8.2도, 대전은 영하 6.6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영상 2도, 대전과 전주 3도, 안동은 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예년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 속 퇴근길에는 눈 예보도 있어서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늦은 오후 중부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북 많은 곳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0cm의 큰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다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폭설과 한파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내일은 서해안과 영남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